예, 안녕하십니까. 강구학생 여러분. 지난번 1단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은 2단원 문학의 수용과 생산 단원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문학교과서 38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2단원에서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에 관련된 단원인데요. 문학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써야 할까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과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문학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작가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쪽에 보시면은 4개의 단원으로 이 큰 단원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 문학작품의 수용과 소통, 문학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문학의 인접 분야와 매체, 이 4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요, 특히 1단원에 있는 요 황망근, 요거는 1학년 때 우리 많이 배웠었죠? 우리 망근이 그러면서 많이 배웠었는데, 이번 2학년 때는 요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혹시 더 읽고 싶은 사람은 읽어도 되지만 배우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 단원 중에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단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막바로 41쪽으로 넘어와 볼까요? 41쪽을 보시면 황망근은 배우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단원의 전체적인 취지에 관한 설명을 볼까요?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자신의 마음이 잘 전달될지 고민한다. 이처럼 작가들 역시 문학작품을 창작할 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고민한다. 이처럼 문학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용은 문학작품의 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 감정 중에서 작가가 구현하고 싶은 가치관이나 세계관, 주제의식이 바로 내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작품의 내용이란 그 문학작품에 담겨 있는 가치관, 세계관, 주제의식 같은 것들이 내용을 이룬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내용만으로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구현할 수 없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품에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을 선택하게 된다. 서정, 서사, 극, 교술과 같은 갈래, 비유나 상징과 같은 문학적 표현 방법, 내용을 배열하고 결합하는 구조 등을 모두 문학작품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학의 형식은 갈래 그 자체가 형식을 구성하기도 하지요. 특히 극 같은 경우에는 형식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교술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갈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식을 지닐 수 있지만 극은 대화와 또 지문으로 이루어진 그런 형식이 아주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형식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또 비유나 상징과 같은 문학적 표현 방법 같은 것들도 형식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배운 수미상관의 구조라든가 열린 결말이라든가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이런 문학의 구조 등도 형식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형식은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어떤 형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을 전달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니까 내용 따로 형식 따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유기적인 연관성, 굉장히 어떻게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시는 것이 문학을 감상하는 주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한다면 내용에 걸맞는 형식, 또 형식에 걸맞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가장 좋은 작품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오늘 배울 본 단원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네, 잠깐 펜을 너무 두꺼워서 가는 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이 시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김소월 시인의 가는 길이지요. 작년에 배웠던 진달래꽃이 대표 작품이죠. 근데 진달래꽃에서는 우리가 떠나가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남아있는 사람, 붙잡는 사람의 그런 정서와 심리를 많이 다뤄봤었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에 나타나듯이 시적 화자가 떠나가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또는 붙잡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꼈던 진달래꽃의 정서와는 달리 떠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심리 상태에서 갈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 시인은 표현해 냈을지 참 궁금합니다.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지요. 가는 길 김소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자, 여러 가지 그 표현 방식이 느껴지지요. 네, 여러분들 다 캐치해내셨나요? 감상열기 윗부분에 일정 부분에 힌트가 좀 있네요.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정한을 진솔하게 표현한 시이다. 운율과 표현이 화자의 정서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생각하면서 작품을 감상해보자. 김소월이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정한 중에서도 이별의 정한을 많이 다루는 시인이었죠. 그래서 한의 정서를 주로 드러내는 시인이었습니다. 이 가는 길에서는요, 먼저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기 시적 화자의 그런 심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립긴 그리워요. 그래서 그립다고 말을 할까 말까 하니 그리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 요 심리, 할까 말까 하는 요 심리가 일련에서는 주요한 정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자기의 그리움의 그 정서를 표현하기를 망설이는, 망설이는 그런 심리가 잘 드러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망설일 때는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속도감 있는 그러한 말보다는 속도감이 상당히 떨어지게 돼 있죠.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그런 망설이는 정서와 아주 상응하는 시행 배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을 보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제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3개로 나누었는데 이 1행이
한 행이 지금 한 음보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립다, 말할까, 한이 그리워.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시행이 짧을 경우에는 속도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네, 느려지죠. 속도가 느려지죠. 그런 천천히 진행되는 속도와 상응하는 시행 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는 한 행을 한 음보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한 음보에 해당되는 글자 수를 보니까 1행은 3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2행은 4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행은 다시 5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1, 2행을 다시 묶으면 몇 글자? 네, 7글자. 어리석은 많이 본 듯한 느낌 있죠. 진달래꽃에서 봤던 것처럼 이 시는 전체적으로 삼음보 율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음보란 뭐예요? 소리의 마디죠. 행의 마디. 소리의 마디가 3개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삼음보 율격을 사용하면서도 글자 수를 7글자와 5글자로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음수율로는 7, 5조의 음수율을 쓰고 있습니다. 음보율은 몇 음보? 3음보. 음수율은 7, 5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운율을 합쳐서 무엇이라 한다 그랬습니까? 1학년 때? 네. 민요조라고 한다 그랬죠? 네, 민요조. 옆에 설명에도 나와 있네요. 김소월은 민요적인 서정시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요 시인 또는 정한의 시인, 한의 시인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전통적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할 때 이러한 민요 쪽 전통적인 전통적인 율격을 사용한다는 것 굉장히 어울리는 내용과 형식이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요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서도 그렇지만 이 시를 전통적인 느낌이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한이가 어디에 달라붙게 되냐면 요 말을 할까에 이어지는 느낌이 있지요. 그래서 굳이 행을 나눈다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가 하나의 세트죠.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썼습니까? 7, 5조를 맞춰야 되니까 한이가 이쪽에 나와 있죠. 네.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3행에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2행에서 이어지는 2행과 연결되는 그러한 시어이기 때문에 행간 걸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간 걸침. 네. 2행과 3행 사이에 걸쳐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행간 걸침. 자, 그래서 1년은 굉장히 짧은 시행이지만 가는 사람의 시적화자의 정서를 망설이는 정서를 이런 식으로 천천히 속도감이 떨어지는 이런 시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연을 볼까요? 그래서 그리워서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이었는데 이연은 그냥 갈까? 가버릴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하면서 점점점.
이연도 마찬가지죠. 이연도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도 한번. 한 음보씩 한 행을 배치했습니다. 글자 수도 얼핏 비슷해요. 그냥 갈까 그래도는 7글자, 다시도 한 번은 5글자.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시행 배치와 운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연은 1년에서의 망설임 또는 뭐 갈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그립다고 말을 하면서 있고 싶은, 남아있고 싶은 이런 심리와 아니면 그래도 한번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 두 상황 사이에 망설임과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3년 보겠습니다. 근데 3년은 사뭇 달라졌어요.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음보이를 먼저 볼까요? 서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첫 행은 4글자, 3글자, 들에 까마귀 5글자. 그래서 삼음보가 이루어져 있죠. 세음보가 한 행을 이루어요.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읽는 속도가 빨라지죠. 갑자기 빨라졌어요. 이 행은 서산에는 해진다고 4글자, 4글자. 지적입니다. 5글자. 살짝 한 글자가 더 늘어나긴 했지만 삼음보가 2행으로 배치되어 있죠. 여기는 삼음보가 한 행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빨랐는데요.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자, 음보율이 굉장히 급박해졌습니다. 갑자기. 그 속도감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정서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어떤 정서의 변화냐면 자, 저 산에 까마귀가 있어. 그런데 까마귀가 깍깍 까마귀가 많은데 이 까마귀가 울긴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 서산에 해진다. 해지니까 빨리 가자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떠나가자라고 나를 재촉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까마귀의 재촉에 의해서 이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죠. 조급한 마음이 들어. 급하니까 시행이 길어지고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연도 마찬가지예요.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연달아 흐릅디다려. 강물이,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냐면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이렇게 나뉘죠. 여기는 3, 3. 여기는 5. 살짝 그 칠호조가 끼어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어쨌든 삼음보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여기서 둘, 다섯으로 많이 깨졌죠? 여기는 5. 셋, 셋, 5. 끝에 5글자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3년과 마찬가지로 1, 2년과는 달리 속도는 빠른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물들이 흘러가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지죠. 속도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어인데
이 흐르는 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오라고. 날 따라와. 빨리 가자. 강물은 항상 흘러가니까. 고여있으면 그건 연못이나 호수겠죠. 날 따라오라고. 따라가자. 뒤에 있는 강물은 따라가자. 앞에 있는 강물은 따라와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흘러도 연달아서 그렇게 나를 계속 재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도 나를 재촉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과 4년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인은 이별의 상황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이런 아쉬움과 또 그리움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상들이 까마귀라든가 강물과 같은 대상들이 자꾸 나를 재촉하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의 변화와 조급한 마음,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시행의 배치와 음보율의 변화로, 음보의 배치의 변화죠. 시행 변화죠. 시행의 변화로 이 시인의 정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시의 시행의 길이 또는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 시의 주제는 뭐가 됩니까?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이별을 아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죠? 떠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떠나고 싶지 않은데 시간은 자꾸 가고 나는 갈 수밖에 없고, 하지만 나는 님이 그립고 보고 싶고 한 거죠. 님에 대한 그리움. 이별의 아쉬움과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의 성격, 특징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요 어조를 보이죠. 그래서 민요적인 어조, 그 다음에 전통적인 색채, 정서도 그렇고 운율도 그렇고, 그리고 이별의 정한이기 때문에 애상감이 많이 듭니다. 애상적,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애상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슬픈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가는 길을 이렇게 공부해 봤는데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이 시에서 까마귀하고 강물 있잖아요. 나를 재촉하는, 시적 화자를 재촉하는 까마귀와 강물은 이 시에서는 시 이론에서는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면 시의 화자의 정서를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화자의 정서를 객관화시켜가지고 어떤 사물이나 동물에다가 투영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이 감정이입과는 좀 다릅니다. 감정이입은 화자의 정서와 그 대상의 정서가 같다라고 느끼는 것인데 객관적 상관물은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화자의 정서와 그 대상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정반대를 이루어요. 그런데 이 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화자의 정서는 남고 싶은 그런 정서를 보이고 있는데 까마귀와 강물은 어떻습니까? 자꾸 떠나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와는 반대되는 이러한 정서를 그 까마귀와 강물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 서양 시인이 주장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수능이나 또는 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잘 안 나옵니다. 내신에는 종종 나오기도 하죠. 감정이입과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다. 화자의 정서를 대신 보여주는 어떤 대상들이 있을 때 객관적 상관물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문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네, 학습 활동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미 다 한 거니까. 1년은 이별의 안타까움. 그립다 말을 하니 그리워. 이별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고, 2년은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하면서 망설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또는 내적 갈등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심화된다고 그랬죠? 심화된다. 3년은 떠나기를 재촉하는 까마귀. 마찬가지로 사연은 떠나기를 재촉하는 강물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별의 안타까움, 망설임, 내적 갈등, 이것은 이 시인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3년과 사연을 보십시오. 3년과 사연은 까마귀가 그러다 또는 강물이 그러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내면보다는 외면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1년과 2년은 정서가 위주고 3년과 4년은 경치 또는 외부 세계가 위주라고 본다면 이 시인은 선정후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선정후경. 지금 선정후경 이 오타가 아니죠. 선경후정하고 반대죠. 선경후정은 경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정서가 나오는 것이 선경후정이고요. 여기 반대로 정서가 나오고 경치가 그 다음 나오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선정후경이다라는 점. 그래서 1, 2년이 선정, 먼저 정서. 3, 4년은 경치, 외부 세계. 나중에 경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특이한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2번 넘어가겠습니다.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해보고 이와 관련하여 까마귀와 강물이 이 작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화자가 처한 상황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별.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어. 근데 떠나기 싫어. 그런데 떠나기 싫은데 이 시의 까마귀의 갈등은 자꾸 이별을 재촉하는 거죠. 떠나기 싫은데 옆에서 자꾸 야 가자 야 해줘. 밤 되면 떠나지도 못해. 빨리 가자. 자꾸 재촉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곱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에서의 까마귀의 강물은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에요. 특히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좀 불운 할 때, 뭐 죽음의 세계, 새 이럴 때 나오는 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별을 이렇게 자꾸 재촉하니까 화자의 안타까움이라든가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와 강물은 야속한 대상이야. 야속. 난 떠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떠나자고 하니까. 그래서 강물과 까마귀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거
그리고 강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모도화가나 이런 노래에서도 보듯이 이별을 하게끔 만드는 대상들이죠. 여기서는 이제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흐르는 물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되어 있어요. 2번은 가는 1년이고 나는 사연의 일부이다. 가와 나의 시행비열을 다음에 따라서 정리해보자. 이런 시행비열이 주제의 전달에 미치는 효과를 말해보자. 이거는 아까 했던 내용이죠. 가는 한 행이 한 음보, 나는 한 행이 몇 음보? 네, 두 음보를 이룰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3음보죠. 이 부분은 3음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한 행이 많아야 5글자죠. 3글자, 5글자. 시행의 길이는 어떻다? 비교적 짧다. 그런데 이 나 부분은 몇 글자입니까 벌써? 2, 5, 5, 12자죠? 6, 5이니까 11자죠? 네. 11자에서 12자. 굉장히 길다. 굉장히 길다. 그러니까 속도는 어떻습니까? 짧으면 느린 거죠. 여기서는 비교적 느리다. 여기서는 비교적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시행 비열이 주제 전달에 미치는 효과, 바로 이것이 이제 내용과 형식의 상응과 관련되는 거죠. 시행 비열은 형식인 거고 주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내용에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행 비열은 짧으면 어떻다? 짧음의 어떤 시행 비열을 보이면 그런 시의 화자가 갖고 있는 그리움이라든가 망설임이라든가 뭐 떠나기 싫다는 아쉬움, 이런 내적 갈등을 표현하기에 유리한 그런 시행의 배치, 시행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긴 것은 이별을 자꾸 재촉하고 있는 외면 상황이잖아요. 외적 상황. 까마귀나 강물이 자꾸 이별을 해야 된다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이별의 정화는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형식의 변화와 내용의 어떤 변화가 이렇게 상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별의 정화는 이 긴 이별을 재촉하고 있는 외면적 상황 또는 외적 상황에서 이별의 정화는 더 심화가 되겠죠. 가뜩이나 내적으로도 갈등이 되는데 바깥에서 자꾸 이렇게 재촉을 해버리면 더 슬픈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김소월은 이렇게 전통적인 율격 또 전통적인 정서를 현대적으로 잘 풀어내서 내용과 형식이 상응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들도 시를 읽으실 때 내용과 형식이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여러분들 44페이지를 보시면은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단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2차 시 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